그의 이름은 마이클 록펠러.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인 록펠러 가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뉴욕 주지사였고 할아버지는 세계 최초의 석유 재벌이자 억만장자였던 존 디 록펠러였죠. 정치, 경제 그리고 예술. 가문의 이름은 미국 사회 그 자체였고 그의 삶은 보장된 미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1960년 하버드대를 졸업한 록펠러는 권력도 돈도 아닌 인류학과 예술에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박물관 큐레이터가 아닌 직접 현장을 걷는 채집가가 되길 원했고 아버지가 개관한 원시 미술 박물관을 위해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예술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죠. 세상의 끝에 있는 가장 순수한 예술을 수집하겠다. 그리고 그곳, 지구 최후의 미개척지 중 하나인 뉴기니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엔 현대 문명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부족들. 그는 거기서 인류학자 하이더와 함께 첫 번째 탐험을 시작합니다. 1960년 마이클은 네덜란드령 뉴기니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원시와 문명이 맞닿은 지구상 마지막 경계선이었죠. 그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곳은 아스마트 부족의 마을들이었습니다. 이 부족은 의식에 따라 머리를 취하고 죽은 적의 뼈로 무기를 만들며 금기시된 의식을 행해온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잔혹함 속에서도 그들의 문화는 마이클에겐 살아 숨쉬는 예술이었죠. 현지에 도착한 그는 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음식을 나누고 노젓는 법과 언어를 배우며 그들 사이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는 아스마트 부족의 장례의식과 축제를 직접 관찰하며 수십 개의 조각상과 장신구를 수집합니다. 당시 찍힌 사진 속 록펠러는 원주민의 옷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죠. 그는 더 이상 억만장자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이국의 예술과 인간을 사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마이클은 두 번째 여정을 준비합니다. 이번엔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 장기 체류와 유물 수집, 문화 연구를 겸한 보다 깊은 체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를 익혔고 더 많은 마을과 접촉해 아스마트 부족의 예술과 문화를 수집하겠다는 포부를 품었죠. 1961년 11월 마이클은 네덜란드 인류학자 르네 바신과 함께 모터보트를 타고 아루이미 강을 따라 깊은 정글 안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그의 마지막 기록으로 남게 되죠. 1961년 11월 17일 뉴기니아는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록펠러와 바신이 탄 모터보트는 기계 고장과 거센 조류에 휩쓸리며 전복됩니다. 두 사람은 보트에 매달려 수시간 동안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결단을 내리죠. 여기서 기다릴 수 없어. 헤엄쳐서 육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게. 바싱은 보트에 남고 마이클은 구명조끼 하나 없이 수백 미터 떨어진 정글 해안으로 향해 수영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지 정부는 구조대를 보내 수색했고 해안선과 강유역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헬기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바다 생물로 인한 사망 또는 익사, 아니면 상어 습격 등 수많은 가설이 오갔지만 그 어떤 시신도 유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공식적인 설명은 강을 건너다 익사했을 것이다 였습니다. 예술과 인류학의 열정을 품은 청년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이 익사설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록펠러가 오찬의 부족에게 당했다면 그가 실종된 바로 그날 록펠러는 강을 건너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오찬의 부족의 영역. 그리고 그날은 우연히도 그들이 복수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그 부족은 백인들을 자신들의 언어로 투안이라고 불렀고 그러던 그날 마이클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를 처음 본 부족원들은 당황했지만 곧 투안에게 복수하려던 욕망이 그들의 분노를 이끌었죠. 부족의 지도자 돈바이는 그를 죽이지 말자고 했지만 아즘과 핀이라는 전사들이 나섰고 다른 부족원들도 따랐습니다. 록펠러는 공격을 당했고 당장 외진 곳으로 옮겨졌으며 결국 의식에 따라 처리당합니다. 그의 시신은 원주민에게 파형에 처해졌고 뼈는 장신구와 무기로 사용되었죠. 핀은 그의 머리를 따로 보관했고 약 15명의 남성들이 그의 유골로 만든 장신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핀과 아즘은 그를 죽인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전사들이 죽었기 때문이었고
우린 복수를 완수했다. 당시 아스마트 지역에는 두 개의 큰 마을, 오마스베색과 오차넵이 있었습니다. 두 부족은 서로를 증오했고 죽임과 보복이 일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 네덜란드 식민정부가 파견한 병력과의 충돌로 오차넵의 전사들이 대거 사망했습니다. 그 충돌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 군인들은 오차넵 부족의 핵심 전사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고 이는 부족의 자존심과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피로 얼룩진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오차넵은 복수를 원했습니다. 그 복수의 대상은 백인이었습니다. 수십 년 후, 이 증언은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칼 호프만이 2014년 출간한 세비지 하비스트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아스마트 부족의 출신인 인류학자와 선교사 그리고 네덜란드 수사관의 보고서들을 참고하여 끈질기게 추적했죠. 그들은 모두 말합니다. 그는 분명히 살아서 육지에 도착했고 그리고 거기서 끝났다. 그날 록펠러는 분명히 살아서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수를 준비하던 오차넵 부족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바다에 익사한 걸까요? 아니면 네덜란드의 식민지 정책의 그늘 속에 묻힌 희생자였을까요? 당시 네덜란드 당국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의 증언, 선교사의 보고서, 심지어 증언자가 말하는 록펠러의 외모, 유의 묘사까지 모든 퍼즐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국가 간 외교 분쟁이 터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의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뉴기니의 영유권을 둘러싼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사이의 긴장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록펠러 가문의 막대한 영향력까지 고려하면 이 진실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국제적 스캔들로 비화될 수 있었죠. 뉴기니를 두고 벌어진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의 긴장 속에서 세계적인 재벌 가문의 백인 탐험가가 원시 부족에게 살해되었다는 뉴스는 폭탄과도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백인은 단순한 탐험가가 아닌 록펠러 가문의 후계자, 뉴욕 주지사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급파급력의 진실은 덮였습니다. 정치는 침묵했고 진실은 묻히고 실종이라는 말 뒤로 숨어버렸죠. 몇십 년이 지나 숨겨진 증언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흰과 아짐의 이름, 마을 어귀에서 본 백인의 외모, 그의 유골로 만들어진 장신구들. 그날 록펠러는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익사 후 실종으로 종결되었고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는 단지 바다에서 익사한 걸까요? 아니면 식민지 역사의 잔혹한 뒷면에 숨겨진 희생자였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게 진실인 것 같나요? 누군가에겐 단순한 사고사, 그리고 또 누군가에겐 가려진 복수극. 마이클 록펠러, 그는 왜 그곳에 갔고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의 사망의 원인은 무엇인지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믿을 것 같나요? 아니면 여전히 익사의 기록만을 믿겠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